안녕하세요, 신세입니다. 제가 지금껏 책 읽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멘토, 그리고 지식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마음을 길러준 사람, 저의 20대를 책임져준 은인은 버트런드 러셀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버트런드 러셀의 책을 2권 읽었는데요. 20년이 지났어도 역시 나의 최애구나. 여전히 러셀은 나의 온전한 희망이자 힐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2권은요. 이렇게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을 잃어버린 사회입니다. 이번에 버트런드 러셀을 다시 읽으면서 저는 좀 추억에 빠졌습니다. 나름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제 독서 인생을 생각해보면 곳곳에 저를 도와주었던 은인들이 있습니다. 20대를 떠올려 보면요. 이때부터 저의 본격적인 독서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버트런드 러셀과 쇼펜하우어가 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7기 어린 20대의 러셀은 저의 철학 그리고 삶의 태도를 지켜주었고요. 쇼펜하우어는 저에게 도끼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30대 저를 가이드해 주었던 사람들은 톨스토이와 리처드 도킨스 그리고 칼 세이건이었습니다. 톨스토이를 통해서 인간의 내밀한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저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와 칼 세이건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으로 뚫고 나아가는 그런 도끼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작가들이고요. 아직 40대를 다 살아본 건 아니지만 40대를 가이드해준 사람을 먼저 떠올려보면 알베르 까미가 먼저 생각납니다. 어쨌든 저를 배움의 길로 먼저 이끌어주고 독려해준 사람은 버트런드 러셀인데요. 오늘 러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트런드 러셀은 20세기 최고의 지성으로 손꼽히는 사람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육각형 인간에 가깝습니다. 원래는 수학자로 시작했는데요. 워낙에 명석한 천재이기 때문에 수학에 깊이 빠져들게 됐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수학을 하기 위해서 자살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기는 세기말적인 시기였고 많은 지성인들이 자살 충동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러셀은 수학에서 절대적인 공리를 찾으면서 이러한 충동을 극복해 나갑니다. 스승 화이트헤드와 함께 여러 저서를 쓰면서 수학계에서 최고의 업적을 쌓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통해서 절대적인 지식을 손에 잡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 비트겐슈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또 이러한 절망감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분석 철학의 대가가 되기도 하는데요. 철학을 하기도 하고 논리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다방면 분야에서 엄청난 저수를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러셀을 일컬어서 수학자, 철학자, 과학자, 논리학자, 역사학자 등등등등 지칭할 이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와중에 이러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러셀이 살던 시기는 참으로 변화무쌍한 시기였는데요. 벨 에포크라고 불리는 정말 번영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난 러셀은 1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까지 보게 되는데요. 러셀의 열정은 상하탑안에서 수학과 철학을 연구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고요. 정말 열정적인 사회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로 불리기도 했고 1차 세계대전 때는 반전주의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2차 세계대전에서는 반핵 운동을 하면서 사회운동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식과 진리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사람과 사회를 사랑했고 그리고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까 러셀이 다양한 저술 활동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러셀의 글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을 진짜 사랑해요. 사실 러셀이 쓴 수학책이나 철학책은 우리가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어려울 텐데요. 하지만 대중을 향해 쓴 에세이는 정말 쉽고 명쾌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에세이는 이런 책들이 있어요. 게으름에 대한 찬양, 그리고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리고 인간과 그 밖의 것들이 있었고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도 읽었습니다. 사실 이 책들은 지금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절판됐을 수도 있는데 워낙에 다양한 에세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에세이들을 잘 묶어가지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또 제가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었던 러셀의 서양 철학사가 정말 유명합니다. 이 책으로 가장 인세를 많이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책은 지금 추천드리기에는 너무 두껍고 좀 옛날 책이기는 해요. 하지만 러셀의 에세이는 언제 읽어도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재미있는 에세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러셀의 다양한 에세이 책 중에서 한 권을 읽는다면 이 책을 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러셀이 80세에 내가 이제 나이를 꽤 많이 먹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쭉 회고해 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를 정리하고 있는 그런 글인데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에세이집의 장점은 얇아요. 그리고 좀 쉽습니다. 쉬운 에세이들을 모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셀의 기본적인 철학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러셀이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핵심 주제들이 목록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자전적 성찰입니다. 러셀이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걸 쭉 돌아보니까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어떤 게 중요했는지, 나는 어떤 걸 후회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솔직하게 담겨 있어요. 2부는 행복입니다. 러셀은 행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당시 철학자들은 사실 행복이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러셀은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가장 핵심적인 가치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종교입니다. 제가 러셀의 첫 번째 책으로 읽었던 게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인데요. 여기에서도 이 기독교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학문이고요. 다섯 번째 주제는 정치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첫 문장에서 러셀이 자신이 평생을 통해서 추구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강렬한 세 가지 열정이 내 생애를 지배해왔다. 사랑에 대한 갈망과 지식의 탐구, 그리고 인류가 겪는 고통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연민이 바로 그것이다. 사랑과 지식이 내게 허용되는 한 그것들은 나를 천상으로 인도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연민은 언제나 나를 지상으로 되돌아오게 했다. 러셀이 추구한 진리는 수학적 진리입니다. 기하학의 아름다움, 플라톤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사랑했다면 반면에 인간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땅에 발붙이고 서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식과 인간에 대한 연민 두 가지를 다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러셀은 회의주의와 낙관주의를 모두 견지합니다. 회의주의는 진리 탐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회의주의의 벽에 부딪혀 고심했으며 지식으로 통용되는 것들의 대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꺼림칙한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다. 러셀이 수학을 공부했을 때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것이 없는 가장 완벽한 진리를 찾았을 텐데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건 없다라는 회의주의를 가지게 되죠. 하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러셀은 동시에 낙관주의를 견지하게 됩니다. 비록 세상은 고통스러운 일로 가득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볼 수 있었듯이 인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라는 낙관주의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성적인 논리적인 귀결이 아니라 이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인데요. 이 당위성은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희망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러셀이 80세 생일에 쓴 이 에세이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읽어드릴게요. 나는 개인적인 이상과 사회적인 이상 둘 다를 추구하며 살아왔다. 먼저 개인적인 이상은 이런 것들이다. 나는 고귀한 것, 아름다운 것, 온화한 것을 좋아하려 했다. 나는 이 세상이 한층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시대에 살면서도 통찰의 순간들로부터 지혜를 이끌어내려 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인 이상이다. 나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장차 창조될 수 있는 사회를 내다보고자 했다. 개개인이 자유롭게 성장하는 사회, 증오와 탐욕과 시기가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사멸하고 마는 사회가 바로 그것이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믿고 있으며 이 세계가 보여준 그 모든 참상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내 길을 걸어왔다.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서 회의주의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 끝난 거 아닐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게 아닐까? 발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데요. 제가 러셀의 이 글들을 읽으면서 반성했어요. 그리고 러셀을 따라서 제가 끝까지 이 낙관주의를 잃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굉장히 큰 힐링이 되었어요. 러셀은 끊임없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고요. 자기 자신이 불가지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지론이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의 판단을 보류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신을 믿지 않는다면 그에게 삶의 목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우리의 전반적인 삶이 어떤 목적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냥 벌어질 뿐이다. 하지만 개별 인간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불가지론에는 그들이 이런 목적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가 전혀 없다. 물론 그들은 자신이 목표로 한 결과들을 성취하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승리가 확실하지 않다면 싸우지 않겠다는 병사를 좋게 생각할 수는 없는 법이다.
자신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종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에 대해 실패할 가능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시도하는 사람만큼 좋게 생각할 수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인간 이성의 가장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삶의 목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실패할지라도 패배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저는 이게 러셀이 저에게 주는 힐링의 요소입니다. 제가 러셀의 주장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는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있는 곳에 갇혀 있고 그 시야가 그렇게 좁을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서 벗어나서 여기서 벗어나는 지식을 가지는 것, 그리고 정서에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벗어나서 더 넓힐 수 있다면 인간 이성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해방을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적인 해방입니다. 지성적으로 지금 여기에 갇혀 있지 않는 것은 보편성과 객관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여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거에 입각하여 사고하되 근거가 부족할 때는 확실성을 포기하는 것.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정말 많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실성을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포심 때문인데요. 지식을 키우는 것은 이 지금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실성을 놓고 좀 더 넓은 보편성을 추구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감정의 해방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자식을 사랑합니다. 러셀은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좀 더 붙여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자는 겁니다. 감정에도 사고의 경우에서처럼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동물적 장치의 완전한 부재가 아니라 거기에다 좀 더 폭넓고 보편적이며 개인적인 조건에 덜 얽매인 어떤 것을 더하는 것이다. 타인의 자녀들에 대한 애정보다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애정을 덜 가지고 있는 부모를 우리가 존경할 수는 없지만 자기 자녀들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여 일반적인 자비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존경해야 한다. 러셀은 철학은 개인의 삶에서 뭔가를 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네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뺏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죠. 내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보편적인 인류애로 더하고 나아가는 것이 지금 여기에 이 덫 안에 갇혀 있는 것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폭정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러셀은 희망을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저는 교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지성적 미덕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기의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은 확실하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모두가 갇혀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버트런드 러셀은 이 확실성에서 벗어나서 보편성, 객관성을 지향하는 우리의 철학적인 관점이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과학적 공부 태도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잃어버린 사회, 이 책에도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 책을 읽다가는 좀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울기도 했고 지금 저에게 해주는 말처럼 느껴져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너 지금 회의주의에 빠져 있구나.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야 라고 제 귀에 속삭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불확실성을 견디는 것은 어렵지만 대부분의 미덕은 불확실하다. 모든 미덕을 배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며 판단을 유보하는 태도를 배우는 데 최고의 훈련은 철학이다. 왜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여기서는 사실 철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판단을 유보하고 확실성을 내려놓고 겸손을 지향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버트런드 러셀은 이 확실성을 신봉하는 것을 교조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러셀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교조주의를 타파해야만 우리가 과학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생각의 길로 갈 수 있다. 지성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을 잃어버린 사회. 이 에세이집의 원제는 인기 없는 에세이입니다. 저는 사실 원제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원제가 좀 더 이 책에 부합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러셀의 유머러스한 이 아이러니가 좀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사회 세태를 좀 비판하는 제목으로 지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에세이집은 아까 보여드린 에세이집보다 조금 더 무거울 수도 있고 좀 더 두껍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되게 깊이 있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많아가지고 벌써 이만큼 좀 인덱스를 붙였습니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요즘 저에게 좀 위안이 되는 문장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세이는 어리석음에 대한 통렬한 고발, 인간은 왜 끊임없이 오류를 저지르는가, 요즘 하고 있는 저의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암울하지만 우울함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감정일 뿐이다. 이런 우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이전보다 더 집중적으로 과거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에라스무스가 발견한 것처럼 어리석음은 영원하지만 그럼에도 인류는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시대의 어리석음은 과거의 어리석음에 비하면 그나마 조금은 견디기 쉽다. 러셀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툭툭 치고 나오는 유머가 정말 제 스타일입니다. 힐링을 시켜주기도 하는데 또 중간중간에 너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또 유머러스해가지고 러셀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책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읽은 에세이가 있었는데요. 교육, 사고의 틀을 깨는 힘, 교사에게 해주는 말들이 있었는데 제가 울면서 읽었습니다. 조직화된 당파심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민족주의의 형태로 나타나면 국가 간 전쟁으로 이어지고 다른 형태로 나타나면 내전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교사는 당파 간 다툼 밖에 서서 아이들에게 공정한 탐구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애쓰고 아이들이 여러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이끌고 일방적인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교사는 대중에게나 관리들에게나 편견을 칭찬할 사람이 아니라고 여겨져야 한다. 교사의 직업적 덕목은 모든 측면에서 정의를 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논쟁을 넘어 불편부당한 과학적 조사의 영역으로 올라가려는 노력 속에 존재해야 한다. 와, 진짜 저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읽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나에게 딱 할 말을 해주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교사라는 직업적인 또 특성이 있으니까요. 더 이렇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나는 비교훈적이라는 이유로 진실을 숨기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지 않은 사람은 좋은 교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과잉보호된 무지에서 탄생된 미덕은 연약하며 현실과 만나자마자 부서지고 만다. 민주주의를 지속하기 위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할 가치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는 관용이다. 이게 100년 전에 한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시간이 지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좀 달라지는 게 없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세상이 돌고 도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러셀을 사랑하는 이유는 다시 생각해보면 그가 회의주의자이지만 낙관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낙관주의란 조건이 아니라 결심과 태도 그리고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20년 전에 저를 가이드했던 러셀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